꿈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우리 하나의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우시죠? 네. 사실 아침부터 기타를 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타를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빨리 난방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연이어서 강의 들으려면 좀 추워야 졸질 않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우리 박기태 단장님 강의도 들으셨고 손미영 원장님 강의도 들으셨는데 제 강의는 좀 스타일이 틀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손미영 원장님은 영어가 너무 좋으셨다 그랬죠? 전 영어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정반대 사람이에요.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저는 미국에서 졸업한 다음날, 그러니까 졸업시간 다음날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로 먹고 살기 싫어가지고. 나 한국말 잘하는데 한국말로 먹고 살아야지 영어로 먹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다시 이곳에 총장으로 와가지고 영어로 먹고 살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보다는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학교 구경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먼저 띄워봤습니다. 우리 학교 아카데믹 빌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높은 빌딩 2개, 아파트 같은 빌딩이 바로 기숙사입니다. 우와. 오른쪽에 2개 보이는 게 1인 1실 기숙사, 방이 1,300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요 건물이 2인 1실, 난 혼자 외로워서 못 삽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인 1실 기숙사를 350개를 만들어서 합이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외로워서 나 혼자는 안 되고 결혼을 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부 기숙사, 2베드룸 아파트가 그 안에 28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대학원생들이 있어가지고 대학원생도 같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기숙사만 2,000개를 만들어 놓고 요즘 다른 측면에서 보는 우리 학교 빌딩이고요. 기숙사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건물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우리 강당이고 왼쪽에 보이는 게 학생회관입니다. 학생회관, 도서관하고 체육관이 있고 높이 서 있는 빌딩이 호텔 같은 거예요. 우리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데 손님들 오셔서 주무실 수 있도록 외국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 부모들이 온다든지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우리 귀빈들 와서 주무시게 만들려고 200개짜리 방을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어디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강당이고요. 여기 1800석 강당으로 만들어져 있고 앞에 가면 왼쪽에 보이는 게 한 4,000명 들어가는 체육관입니다. 학생회관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뭐예요? 수영장까지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정부가 최초로 미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다 지어준 거예요. 한 4,300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완성했어요. 4,300억이면은 2억짜리 아파트를 쳐도 2,000채가 넘는 값을 우리 정부가 지불을 해가지고 최초의 미국 대학을 데려왔는데 그 최초의 미국 대학이 바로 뉴욕 주립대학교고요. 뉴욕 주립대학교는 뉴욕주 내에 64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이고요. 재학생 숫자가 45만 명이 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가 보통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 정원이죠. 전체 학생 수가.인데 45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숫자인데 여러분들은 개념이 없으셔서 그런데 아직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 45만 명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이 스토니브룩이라는 대학에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현재는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기술경영학과 두 학과밖에 없고요. 내년에 기계과가 생기고 또 통계학과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기대하기는 FIT라고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맨하탄에 있는 그 FIT가 뉴욕 주립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 지금 학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총 한 2,000에서 2,500명 질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현재는 공과대학만 있지만 이제 FIT, 패션 디자인 스쿨 비롯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버펄러라든지 빙햄턴 또는 다른 뉴욕 주립대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개의 과들을 좀 저희들이 데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롤 모델 두 분입니다. 제 방에 가면은 제가 앉는 자리 바로 맞은편에 붙어 있는 두 분인데 한 분은 도산한 정원 선생님이시고요. 하나는 누구예요? 오른쪽 사진은? 대단하네요.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 역시 방크 회원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두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은 두 분 다 철저한 자기의 사상, 철학이 있었어요. 무엇을 할 것인지, 왜 그걸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답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 사상이 있었던 분들이고, 두 번째는 저분들은 행동하는 사상가였습니다. 몸소 실천을 했어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육을 하시고,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본인 원래 의사가 아니었는데 의대 공부를 다시 하셔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삶을 살았던 두 분인데 저한테 롤모델입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저는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오늘 강의 중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국 이야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삼성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나와 있던 게 기아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하고 삼성 이야기인데, 삼성이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2분기니까 4월, 5월, 6월이죠. 석 달 동안에 6조 7,200원을 벌어들였고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3조 7,200억을 현대기아자동차가 팔았습니다. 라는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그 당시 기록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에 영업이익이 6조가 넘었다. 개념이 잘 안 나올 텐데 6조가 어느 정도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은행을 하나 사고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석 달 동안 남긴 영업이익이 6조라는 소리는 1년 팔면은 작년 통계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삼성전자가 200조 조금 넘어 매출을 하고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9조였습니다. 29조면은 은행을 한 6개 정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은행은 다 사버릴 수 있는 돈을 1년 동안 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니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삼성은 영원히 소니나 파나소닉 쫓아가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삼성이 지금은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이거 다 합친 기업보다 큰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1년 동안에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 1위 회사로 삼성이 탈바꿈을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2등을 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노키아를 제끼고 세계 마켓시어 22%. 이건 일반 폰도 1등을 했고요. 스마트폰도 1등을 했고. 삼성이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났는데,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못 살았어요. 전쟁 끝났을 때 우리한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자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산업도 없었고 이렇던 대한민국이 60년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1962년, 지금부터 정확히 51년 전 얘기죠. 1960년 1월 13일 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소위 산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안 만드는 것 없이 다 만드는 나라가 됐지만 60년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만드는 게 없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시작할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 2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소득, 그러니까 우리 물가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은 우리가 거의 일본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은 높지만 물가가 비싸고 집값 비싸고 해가지고 결국 사는 건 우리 수준으로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삶은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우리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그만 컴플레인 하시고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건국대학교에서 그 당시 옛날에 장관을 4번이나 하셨던 오명 총장님을 제가 모시고 건국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을 했었어요. 모실 때 바로 그분이 나온 모교가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입니다. 그 대학을 최초로 모셔오게 됐는데, 그분을 모시면서 부총장하는 3년 동안에 외국의 대통령을 3번이나 제가 만났어요. 만나도 잠깐 만난 게 아니라 길게는 1시간을 만나면서 그 대통령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을 배우길 원합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변할 수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 사실은 옛날 과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모르는데, 우리요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수목까지 당했었어요. 우리 그때 롤모델 국가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었습니다. 60년대 우리 필리핀이 담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큰 롤모델이었어요. 필리핀이 우리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때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건물 하나가 장충체육관이에요. 장충체육관 우리 지어놓고 나서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나.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 필리핀 보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하도 먹지를 못하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좋은 벽시 품종을 구하기 위해서 필리핀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가 거절당했었어요. 뒷얘기가 거절당하고 돌아오셔서 화가 나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농촌진흥원입니다. 그래서 벽시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살기 어려웠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이 현대기아 자동차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자동차 1등이 도요타고 2등이 복스바겐 독일 자동차고 3등이 미국 자동차가 아니라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박수 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선배들로, 우리 부모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덕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가, 왜 삼성이나 현대기아 자동차, LG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가, 그런 원인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고, 또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을 텐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는 대학 졸업하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좀 길을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항상 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후반부에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의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90%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답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 저에 대한 꿈을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이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90%는 성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찾는 연습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60년대에 이렇게 못 살았어. 70년대 들어와서 드디어 산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72년도에 우리가 조선산업 시작을 했었고, 73년도에 포항제철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철을 지을 때 일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술을 제휴하고 포항제철을 지어줄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했었어요. 아마 우리 포항제철이 일본 제철 회사를 이기고 세계 두 번째 큰 포항제철 회사가 될 거를 그 당시에 알았다면 아마 기술 주지 않았었어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을 했고, 조선산업은 지금 30년, 72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30년이 되지 못해서 세계 1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세계 1등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배, 좋은 배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산업들의 밑받침이 전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산업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어요. 산업국가로 탈바꿈을 하고, 특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되면서 우리가 중화학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첨단산업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에 손을 대고 자동차 산업을 손을 대고, 사실은 개도국, 그 당시엔 개도국도 아니죠. 후진국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 굉장히 벅찬 산업이었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해냅니다. 20년 만에 일본보다도 50년 이상 늦게 산업사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산업사회를 멋있게 그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이 잘 발달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특히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전혀 뒤질 것 없이 훌륭한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산업에 많이
발달된 나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만 해도 대부분의 제조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게 여러분 미국 제품 TV 보셨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냉장고 보셨어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1등 TV, 1등 냉장고가 다 삼성 제품이고 LG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대부분의 제조업을 포기를 하고 70년대, 80년대, 20년 동안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와서 다시 제조업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 70년, 80년, 20년 동안의 제조업의 기본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90년대를 맞이하는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70년대, 80년대 기가 막힌 기초를 놨기 때문에 우선 오늘의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고요. 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소위 지식 기반 사회라는 것을 시작을 하는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산업 사회는 유럽의 선진국들보다는 200년 이상 늦었고요. 일본보다도 50년 이상 늦게 출발을 했는데 지식 기반 사회에 많은 우리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식 기반 사회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지금 휴대폰, 인터넷 다 지식 기반 사회 산물입니다. 근데 이 지식 기반 사회 문열이 역할을 했던 것이 PC였습니다. 지금 PC들보다는 전부 요새는 노트북 쓰고 계시고 전부 아이패드 쓰고 계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 지식 기반 사회 문열 역할을 했던 것은 PC가 대중화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90년도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버전 2.0이 나오게 되면서 지식 기반 사회가 문이 확 열립니다. 90년대 2월 달 대부분 여러분 부모님들 여쭤보세요. 언제부터 PC를 썼냐 하면은 90년대 초가 맞습니다. 전 세계가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들이 비슷한 수준의 PC를 쓰고 95년, 96년, 97년, 98년이 되면서 인터넷이 대중화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 인터넷이 대한민국은 9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97, 8년에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97년도, 8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인터넷은 속도가 들어가지고 동영상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98년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인터넷의 종주국이 될 정도로 인터넷에 관련한 우리나라가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외국에 나가보세요. 전 뭐 수도 없이 외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일 답답한 나라가 유럽이고 미국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호텔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 수준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작년에 미국 CNN에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에 뉴스에 나왔던 퀴즈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가정에 들어오는 인터넷 평균 속도와 미국 가정에 들어오는 인터넷 평균 속도의 차이는 몇 배일까요? 이게 미국 CNN의 뉴스에 나왔던 퀴즈였습니다. 1번 똑같다, 2번 4배, 3번 40배, 4번 400배. 꼭 한 번은 손을 들어야 돼요. 1번 똑같다. 2번 한국이 4배 빠르다. 한 명. 이렇게 없어. 3번 40배 빠르다. 여기가 주로 많이 들어오고. 4번 400배다. 요 400배 든 사람은 통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눈치가. 강의하는 사람의 의도로 봐서 400배가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답변을 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는 40배 같은데. 그렇지? 400배가 정답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퀴즈를 냈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텐데 CNN, TBS는 퀴즈였어요. 우리가 400배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즐기고 있고요. 이때 이후에 소위 역전의 삼성과 소니의 역전의 발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어려가지고 그때까지 휴대폰을 안 썼으니까 모를 텐데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90년대 어떤 휴대폰 썼는가? 다 아날로그 휴대폰을 썼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100% 디지털이에요. 이제 아날로그가 뭔지 여러분들 모르십니다. 심지어는 TV 방송까지도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아날로그 시대가 계속됐었다면 우리 삼성은 소니 못 이겼습니다. 우리 현대기아자동차는 일본의 닛산 자동차나 혼다 자동차 못 이겼습니다.
미국 자동차에서 못 이겼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었던 우리 기업들이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97년도 8년도에 시작된 이 디지털 시대 덕분에 2005년 7월 달에 삼성이 소니를 처음으로 역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과 소니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니보다 4배 큰 회사 이상이 됐고 일본의 5대 가전 회사를 다 합쳐도 우리 삼성보다 조그만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서 얼마든지 2류, 3류 기업들이 1류 기업으로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답니다. 또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이런 속도로 나가다 보면 중국으로부터 추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을 했듯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왔었다는 것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시대의 프레임을 놓은 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위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2000년대를 맞이하고 지난 2000년대는요. 이 디지털 기술들이 융복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휴대폰 속에 카메라가 들어가고 지금은 카메라 없는 휴대폰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엔 카메라 있는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이 참 드물었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MIT 공대 학장이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당 90년대 말에 제가 9년도에 방문했었는데 90년, 95년, 6년, 7년도에 갔었을 때 미국 사람들은 휴대폰을 썼는데요. 휴대폰을 들고 아령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도 커가지고 무겁고 기술이 없이 그때 벌써 우리는 조그만 휴대폰 만들었었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제가 농담삼아 왜 너희는 이런 작은 휴대폰 안 쓰니 그러면은 야 우리 손가락이 커가지고 뭐 어디 찍겠냐 농담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99년도에 MIT 갔더니 MIT 공대 학장이 삼성 거 들고 있더라고요. 조그맣고 갑자기 2년 만에 그 사람들 손가락이 줄어들었어요. 기술이 없었어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 휴대폰을 못 만들어요. 우리가 그때부터 그런 기술들을 세계에서 리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저희들이 카메라 기능을 지금 카메라를 휴대폰 속에 제일 먼저 집어넣은 민족이 대한민국인 걸 아십니까? MP3를 집어넣고 TV를 보게 되고 우리가 최초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휴대폰을 관련된 서비스가 대한민국 최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대한민국 최초이고 세계 최초가 됐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여러분들은 지금 맛보고 계신 거고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외국 나가면 여러분 답답해서 못 삽니다. 이렇게 2000년대에 많은 디지털 기술 융복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드디어 역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스마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모든 거 스마트폰이라고 그러고 스마트패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가 키워드가 되는 사회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사회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사회예요. 사실은 2007년도에 스마트폰 우리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스마트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맞닥뜨린 것은 2000년대입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스마트 아이폰이 처음 나왔지만 3년을 대한민국 정부가 막았었어요. 못 들어오게. 왜 그랬는지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3년 이상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3년을 막다가 2010년대에 개방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지 불과 이제 아직 3년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다시 우리가 역전을 해가지고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1등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역전을 지금 다시 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가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와 다르게 스마트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해서 되는 건 뭐냐면은 사람만 스마트한 게 아니라 여러분 휴대폰 하나 가지고 2, 3초 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들 다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24시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세상에도 없는 기가 막힌 컴퓨터를 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지금 슈퍼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학교 교육은요 아직도 연도회 가지고 시험 봐야 되고요. 뭐 위에서 시험 봐야 되고 학교 교육은 아직도 산업사회 수준에 가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돼. 필요한 자료들 다 여러분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그런 수업을 받아야 됩니까? 사실 저희 학교는 그런 맥락에서 다른 차원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제가 후반부에 우리 학교 수업 과정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세상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슈퍼맨이 됐는데, 휴대폰 하나 가지고 슈퍼맨이 되는 세상이 됐는데, 그리고 모든 기능에 이제 소위 인터넷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요만한 먼지만한 칩을 세상에 뿌려놓고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들을 다 가지게 되고,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 휴대폰만 틀어놓으면은 여러분은 오감 외에 뭐 하나를 더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위치라는, 여러분 위치를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위치 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들, 모든 기능 속에 소위 인터넷 기능이 들어가면서, 모든 사물에 인터넷 기능이 들어가면서 수도 없는 서비스들, 산업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런 지식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제가 후반부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되면서 우리한테 큰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같이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 1년의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60년대, 70년대 성장률 아는 분들 있어요? 우리나라는 평균 10% 가까운 성장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0달러도 안 되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겨버렸어요. 1962년도 51년 전에 우리 수출 액수가 5,500만 불이었습니다. 5,500만 불이 개념이 잘 나올 텐데, 작년 수출 액수가 5,482억 달러입니다. 정확하게 50년 만에 10,000배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수출이 10,000배가 늘어납니까? 50년.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변했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그 성장이 우리도 멈춰가고 있어요. 성장률이 2%, 3%이게 간신히 3% 채우고 있고, 올해 성장률을 3% 이하가 될 거다. 성장률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1% 경제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6만 개에서 7만 개가 생깁니다. 대학생들 많이 계실 텐데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대학 졸업하고 내가 취직할 일자리 아닙니다. 이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지식기반 사회가 생기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이의 청년들 일자리 2명 중에 1명 이상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51%입니다. 그리스가 40%가 넘었고, 이태리가 30%가 넘었고요. 곧 저 나라들도 이대로 방치하면 40%, 50%가 될 거예요. 이게요, 훗날 우리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졸업하는 순간에 2명 중에 1명이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 올 텐데,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선진국들을 통해서 이런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 한계와 버렸습니다. 일본이, 미국이, 유럽이 3% 이상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3%면 지로 성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오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3% 이상 성장을 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원동력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키를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후반부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아빠 때도 저처럼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 때는 여러분처럼 심각한 경제가 아니었어요. 특히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더 그랬고요. 제가 살았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를 오해를 해 학교 총장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나이 들은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모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보다 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앞에 있는 총장이 더 나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빠가 더 나이 많다 하는 사람 없어? 아는 사람들이 제가요, 이 머리가 하얗기만 해도 괜찮은데 머리가 없으니까 제 나이를 굉장히 많이 보는, 어디 가면 제 나이를 한 66세, 67세 이렇게 되는데, 이따 사진 찍는 거 한번 다시 보세요. 저랑 사진 찍은 사람들 있죠?
가까이 와서 보면 피부는 괜찮아요. 제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57살이에요. 왜 놀래? 제가 빨리 출세를 했습니다. 빨리 출세를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낙하산 인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낙하산 인사의 대표였어요. 우리 제가 DJ 대통령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길래 제가 이력서 하나 끼워가지고 42살 나이에 산자부 산하의 연구원 원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최연소 원장 기록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젊은 나이에 제가 남들이 해보지 않는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 연구소의 색깔을 만들겠다 해서 그 연구원을 평택에 있던 걸 제가 분당으로 끌어올리고 그 연구원 이름이 전자부품연구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세 번째 큰 연구소일 거예요. 지금. 연구원 숫자만 한 7, 800명이 되고 있고 그 연구원을 제가 경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속에 철학을 심었어요. 소위 제가 아까 던졌던 무엇을 할 것인가, 왜 그걸 해야지, 그 질문이 제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간부들 만나가지고 42살짜리 기관장, 우리 지금 방패 박 단장님 나이 때 제가 연구원장이 된 거예요. 기사가 있고 비서가 있고. 그런데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간부들한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이 연구소 왜 만들었습니까? 이 연구소 무엇하는 연구소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국가가 우리 세트 기업들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부품을 소재를 갖다가 수입을 쓰다 보니까 돈이 안 나는 데입니다. 소재 만들고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수도 없는 부품 기업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연구소 때문에 돈을 버는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아무 대답을 안 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우리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뭔가? 기업들을 도와주라고 했다. 근데 기업들을 뭘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던, 우리 때문에 돈을 버는 회사가 없었다는 소리, 아무리 기술 이전을 많이 해줬어도 우리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기업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장 되고 나서 R&D를 못하게 했습니다. 연구소는 R&D를 하는 연구소인데요. 제가 연구원장 되고 나서 R&BD를 하게 했습니다. PD,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그러니까 돈 되는 연구를 하십시오. 돈 안 되는 연구 하지 마십시오. 돈 안 되는 연구할 사람들 빨리 학교로 돌아가시든지 딴 연구소로 가시고 나하고 있는 동안에 돈 되는 연구만 합시다. 우리 연구소만의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돈 되는 연구만 싸움을 하다가 보통 연구원장은 한 번 하고 관두는 데가 두 번을 하고 또 두 번 하면 최고 했는데 제가 세 번을 해가지고 9년을 했습니다. 제가 40대는 연구원 원장만 하고 9년 끝내고 바로 건대 부총장을 갔었거든요. 건대 부총장을 갔는데 부총장 갔는데 학장들이 전부 저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3년 동안 그분들도 고생을 하고 저도 고생을 했어요. 학교 가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기존에 교수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기존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아마 건대 따진 연구비를 제가 나중에 평가를 해봤더니 485억 원치를 제가 따지고 왔더라고요. 3년 동안 보급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다 합쳐봐야 그거의 10%도 안 됐을 텐데 485억의 연구비를 따주고, 근데 그냥 그 연구비를 따준 게 아니라 건국대학교에 가면은 독일의 프라운호프 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 미국의 MIT 내에 처음 외국 연구소를 만들고 두 번째 만든 게 서울대도 아니고 카이스트도 아니고 건국대학교에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시도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늘 질문을 던지면서 해왔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잘 먹고 살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다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불행하대요. 다 기쁘지가 않대요. 이거 어떻게 된 문제입니까? 이 행복한 삶을 되돌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합니까? 첫 번째 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짧게 하고 지나가기로 하고 누구도 해보지 못한 산업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요 남의 나라 카피하고 벤치마킹하는 시대 끝났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구도 해보지 못한 산업들을 벌려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를 적어본 거예요. 포스트 무버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삼성이나 예전에 남을 쫓아가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 쫓아가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물리적인 조합입니다 했는데 뭐냐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동차 산업하고 IT 산업하고 합쳐가지고 자동차를 IT화시키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인 조합을 하나서 만드는 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그 친구 되시는 과학기 특보가 왔길래 이 제안서를 만들어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배를 1000대만 묶어버립시다. 지금 조선산업이 어려워요. 1등을 하고 있지만 올해 세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조선산업, 철강산업 다 어렵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한꺼번에 살리기 위해서 배를 1000대만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1000대 묶어놓으면 그게 뭐냐면 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플로팅 아일랜드. 섬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비행장도 만들고 지금 뭐 부산에 비행장 만드는데 따로 만들지 말고 거기다 만들고 그 안에다 항구시설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수출하게 될 겁니다. 우리 조선산업도 살아나고 그럼 철강산업도 상대하고 관련된 수도 없는 산업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게 물리적인 조합이에요. 근데 화학적인 결합이라는 건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창조를 한다 그랬는데 새로운 것들, 이 세상에 아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한 겁니다. 창의력 교육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두 번째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주요 이야기입니다. 한국산업 성공 50년사의 산업화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발론티어들,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동료들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전 세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을 시켜야 될 텐데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50년 전에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던 나라 비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 샴푸 하나 만들지 못해가지고 다 수입해가지고 쓰고 사실 비누를 저희 어릴 때 빨래 비누, 세수 비누가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그냥 비누 같은 거 있으면 쓰는 거지. 얼굴 닦는 거나 옷 하는 거나 비슷했었고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나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기술들이지만 우리가 50년 동안의 경제 발전시켰던 노하우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개도국에 다 진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우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그들한테 나눠주면서 거기에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게 하고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페루는 페루에 맞게,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에 맞게 그들에 맞는 산업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나라 산업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게 되면서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요. 새로운 공장이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사람, 일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나가서 그런 산업 전사들이 돼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산업을 부흥시키는 우리가 그동안에 50년 동안 했었던 여러분 부모님들이 했었던 것들을 배워가지고 거기 가서 적용해서 살아가야 돼요. 수도 없는 일자리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나라들이 마치 우리가 50년 동안 그랬듯이 지금 중국이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듯이 그런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이 5% 10% 성장만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1945년 이후에 독립한 나라 110개 나라 중에서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 거기다가 정치적인 민주화까지 같이 이룬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노하우를 사실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려줘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누가 언제 뭘 했는지를. 저희 학교가 그 교과 과목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 기술경영학과에서 올해 그런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은 9월달이 첫 학기입니다. 올해 3월달에 일부 뽑긴 했는데 9월달 학생들 지금 뽑고 있는데 그 학생들 반은 개도국에서 옵니다. 오늘도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 학생 두 학생 합격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전 과정을 다 우리를 따지면 A+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액장학 합격을 했습니다.
전액장학금만 준 게 아니라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줬습니다. 그들은 생활비가 없으면 와서 생활을 못해요. 여기 미국 대학이라 등록금이 비쌉니다. 1년에 한 2천만 원 내게. 2천만 원 내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아마 그래도 뉴욕 주립대학이 미국에서 제일 싼 대학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제일 유명한 버클리 같은 데가 1년에 한 제가 알기로 4,500만 원 정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못 살기 때문에 학교에 학비를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뉴욕주는 형편이 나와서 제일 싼 게 2천만 원. 자, 이 한국산업발달사를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가리키고 여러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리타이어하는 우리 과학자들 또는 대기업에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리켜가지고 그분들을 그 나라에 보내려고 합니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 뭐가 성공한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가고 있어요. 뭐가 성공한 겁니까? 저처럼 젊은 나이에 낙하산이 됐던 뭐가 됐던 원장 되고 기사 되고 잘 살면 성공한 겁니까? 총장으로 된 사람은 성공한 거고 돈 많이 번 사람은 성공한 거고.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제일 성공했어야 될 우리 대통령이 왜 자살을 했었죠? 사실은요, 성공이란 기준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요. 오늘 몇 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성공이란 기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란 것은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어차피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피할 수 없이 한 번은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지 아닌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로 자신의 성공의 척도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삶, 남들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지. 비록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지 못했을지 몰라도 좋은 권력을 갖지 못했을지 몰라도 진정 행복하고 성공한 삶은 그 사람이 산 것이다. 남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본적으로 남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나누게 되면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잘 살게 해주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글라데시 말 누가 좀 배우고, 누가 아랍 말 좀 배우고, 누구는 아프리카의 케냐 말 좀 배우고, 그게 다 싫으면 영어 좀 잘 하시고, 하여튼 한 나라 정도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나라의 좀 전문가가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한 데는 일자리 얻는 데는 생각 좀 버리고 나가서 그런 나라에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것이 내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꿈이 있거든요. 이 중에 저희 학교는 스쿨 포 스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 원장님이 만들어낸 아주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 학교를 하나 여기 우리 대한민국 4,300억이나 돈을 들여서 이 학교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이거 졸업한 학생들을 통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이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그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런 학교를 만드는 꿈을 꾸시거든요. 오늘 500명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난 500명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500명 학교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꾸세요. 여러분 꿈을 전 똑똑해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일찍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찍 돌아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실력이 없어서 일찍 돌아왔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제가 박사학위를 만 나이로 28살에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28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겠는데 저는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요즘 미국 애들보다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대학교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공부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가는 술집은 흥했고 제가 안 가는 술집은 망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술을 많이 마셨었고 저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쟁했으면 아마 저는 제가 서강대학교 나왔어요. 서강대학교 나왔는데 저는 고2 때부터 고2 수학여행 갔다 오는 순간부터 책을 손에서 놨습니다. 책과 술, 담배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2 때 성적을 가지고 전 대학교, 여러분들처럼 그런 뭐 수능 보고 복잡하게 했으면 대학교 못 갔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나마 본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영어, 수학, 과학 시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본고사 시험 봐가지고 저는 같은 사람입니다. 반에서
제가 30명, 50명 중에 35등까지 했었어요. 놀라지 마. 근데 저희 때는 반에서 중간만 하면 연고대를 갔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저희 때는 입학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는 반에서 중간만 하면 서울대를 갔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못 나오고 그 학교를 떨어져가지고 2차 고등학교 같은 사람인데 반에 중간만 하면 연고대를 갔었는데 연고대를 못 간 거 보니까 중간을 못했죠? 어쩌다 제가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가치관, 사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훌륭한 가치관을 갖고 있고 진짜 무엇이 가치 있는 건가? 여러분 인생에 제일 목숨을 걸고 하는 가치가 뭡니까? 돈입니까? 게임이에요? 섹스예요? 권력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가치를 두신 분들은 2류 인생, 3류 인생 사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실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에 목숨 걸고 또 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훌륭하고 멋있는 인생이지.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삶. 사명인의 삶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사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심부름 자체의 생명명자예요. 심부름 받고 태어난 목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일. 무엇이 여러분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돈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섹스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보고 다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총장 자리를 하고 있고 또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거는 부속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할 때 부속물로 쫓아와서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거고 그런 돈을 갖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사명감에 맞는 사명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여기 왜 오셨는지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요. 뭐 배우러 오셨어요? 여러분 무엇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대학교가 4년 동안 우리 학생들한테 주어질 주제입니다. 저희 학교는 항상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What? Why? How?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 애들 무엇하게 만들려고 하고 왜 그걸 해야 되죠?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그 질문들을 얻어가는데 우리가 가장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핵심 단어가 코프로스페러티입니다. 공존번영. 우리의 발전 노하우, 산업 노하우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은 절반은 외국 학생들이 될 겁니다. 대도국 학생들이 많이 올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동그라파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이유로 우리 학교에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특별 커뮤니티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1대 경제수석, 2대 경제수석 아직 살아계세요. 그분들 저희 학교 커뮤니티 멤버입니다. KT 사장, 삼성 사장, LG 사장, 현대자동차 사장 했던 분들이 다 우리 학교 커뮤니티 멤버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텍스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 산업이 어떻게 발달했고 무슨 이유로 무슨 방법으로 뭐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발전했는지 텍스트북을 써가지고 그 텍스트북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 공무원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런 데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소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치관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저희 학생들을 통해서 빛과 같은 존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 철학이고요. 우리 학교가 아까 기숙사 얘기 드렸습니다만 레지던셜 칼리지입니다. 레지던셜 칼리지라는 것은 전원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2000개 기숙사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규 수업 시간과 실습 시간에는 소위 일자리 만들어내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왔고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는지를 저희들이 강의실을 통해서 가르칠 것이고요. 또 실제 그런 일들이 본인들이 실제 느낄 수 있도록 인턴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가서 새로운 실습도 할 것이고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가지고 소위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소위 가치관을 찾아주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저희 학교는 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은 대학교 1학년 주제가 소위 레지던셜 칼리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제가 꿈이라는 주제로 소망이라는 주제 그리고 비전과 미션 소위 1학년 동안에 좋은 멘토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졸업하고 뭘 해야죠? 왜 그걸 해야 되죠? 아까 제가 도산한 좋은 선생님 얘기를 드리고 슈바이처 박사 얘기를 드렸지. 그분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과 차이점이 그분들은 정확한 철학이 있었어요. 자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상의 바탕이 된 사명과 비전이 있었던 사람. 그걸 찾아주기로 원합니다. 1년 동안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주길 지금 희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1년 동안 하고 2학년 되면은요, 저희 전원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뉴욕에 본교에 가가지고 저희 학교 학위는 본교 학위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원주에 있으면 원주 분교 학위 나오거든요. 저희 딸이 원주 나와서 제가 알아요. 거기 나왔더니 졸업장이 틀리더라고요. 원주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번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동일한 학교입니다. 동일한 졸업장이 나오고 그래서 졸업식은 미국 가서 하고 싶으면 미국 가서 할 수 있고 여기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근데 2학년은 필히 가야 됩니다.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을 거기서 대부분 들을 것이고요. 2학년 저희들이 보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서 소위 세계 최고의 잘 사는 나라 거기에 뉴욕 소위 글로벌 익스피리언스를 좀 해라. 다른 세상을 보고 와라. 글로벌 환경이 어떤 건지를 보고 와라. 그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1년 미국을 보냅니다. 3학년 때 돌아오면은 철저하게 1년 동안에 리더십하고 안토프로너십, 그 기업가 정신을 가르칩니다. 리더십을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 글로벌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들이 가르치고 또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좀 일으킬 기자의 업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이랑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소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3학년 때 할 수 있는 주제들이고 마지막 4학년 때는 케이스 스터디를 시킵니다. 본인들이 3년 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가지고 마치 논문을 쓰듯이 4학년 1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는 방글라데시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수도 없는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겁니다. 저희 학교 주제를 히스토리 메이커스라고 저희 학교 슬로건입니다. 우리 제가 박 단장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월드 체인저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히스토리 메이커스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고쳐나가야 되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동역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세상으로요? 편하게 여러분들 일자리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나마 일자리가 있고 우리가 노동을 지불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 대가가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의 90% 이상의 나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또 일자리가 있더라도 너무 일자리에 대한 보상이 작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어렵고 먹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졌던 여러분 부모님들이 누렸던 이 노하우를 같이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저희 학교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학교에 그런 개독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개독 학생들을 저희 학교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대학생에서 장학금이 제일 많은 학교일 텐데 개독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개독 학생들이 물론 이제 퀄리파이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오늘 이제 2명 결정을 했는데 2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플이 110점이었고 토플 110점이면요 120점 만점이니까 우리 학교가 올해
뉴욕 주립대학교 본교보다 저희 학교 들어오는 게 훨씬 힘들었습니다. 2주 전에 저희들이 어떤 애들이 지난 3월 달에 들어왔는지 알려드렸는데 탑 10%는 미국의 하버드 갈 정도의 수준 애들이 왔어요. 그리고 탑 20%의 평균 그 토플 스코어가 110점이었습니다. 20%가. 탑 50%가 토플이 100점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시험 봐도 100점 못 봤습니다. 우리 학교 80점.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혹시 우리 학교 올 생각이 있으면 우리 토플 스코어 안 봅니다. 80점만 넘으면 됩니다. 80점 이상이면 똑같습니다. 80점 받은 사람이랑 110점 받은 사람이랑 만점을 받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80점만 받으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다 저는 생각을 해서 하는데 희한하게 토플을 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약간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100%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습니다. 한 학생들한테 4년 졸업하는 동안에 1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 애가 매년 50명씩 들어올 것이고 내년 되면 또 늘어날 것이고 저희 학교 지금은 올해는 10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언도는 대학원생이 한 또 100명 좀 넘어 뽑고요. 근데 아마 한 4년, 5년 지나면 매년 한 4, 500명씩 뽑는 학교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 가훈입니다. 저희 집 구호입니다. 저희 집은 저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입니다.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라 1년 1월 달이 되면 1월 1일이 되면 꼭 제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요즘은 저희 아들 딸이 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나가지고 이상하죠? 57살짜리 할아버지라는 게 제가 손녀딸이 셋이나 있어요. 제가 25세 결혼을 했어요. 되게 부럽게 쳐다본다. 저희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저가 갈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 아들놈이 26세 장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양마. 근데 저희가 25세 간 거로 어떡하냐. 저는 그래도 대학은 졸업하고 갔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도 졸업 안 하고 갔어요. 제 아들은 한동대학을 나왔는데 한동대학에 가더니 외로웠나 봐.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여자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대학은 졸업하고 가라. 아빠는 대학은 졸업하고 갔잖니. 제 아들은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저를 설득 안 하고 제 와이프하고 제 여동생, 자기 여동생을 꼬셔가지고 저를 거꾸로 설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패러다임 깨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 지식 기반 사회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창의력인데 창의력을 하기 위해서 소위 패러다임을 깨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희 학교 오면 제일 좋은 시설이 뭐냐면요. 창의 공간이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데 한번 구경시켜가 나오세요. 거기 가면요.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가서 공연할 수도 있고요. 방 안에도 제가 그거 잔뜩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뭐 세계 최고의 기자재도 갖다 놨지만 들어와서 쉴 수도 있고 별의별 장치들을 다 해놓고 여러분들 마음껏 떠들다고 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라고 창의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대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면서 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미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그렇게 갔죠. 우리 딸이 있다가 오빠 가는데 나도 가야겠어. 그래가지고 27, 우리 25, 26, 27에 다 결혼을 해가지고 손녀딸만 셋이 있습니다. 손녀딸만. 그래서 가끔 주말이면 전부 손녀딸이에요. 손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이긴 할아버지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특히 하고 싶어가지고 팟캐스트 오늘 열었습니다. 오늘 열었는데 제가 리더십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이거는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크리스찬 리더십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리더십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해서 아이폰은 내일 모레부터 열릴 것이고 나머지 구글 오퍼레이션 되는 안드로이드 핸드폰들은 오늘 당장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올 연말까지 계속 강의가 계속됩니다. 매주 하나씩 강의를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제 이메일 애드레스는 chkim120이 chkim이 제 이름입니다. 120이는 제 숫자고요. 그 다음에 gmail.co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대화를 원하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주 구호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주 구호가
1월 1일 날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선창을 합니다. 공부해서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남주자. 제가 돈 벌어서 그러면 남주자 하면 더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돈 벌어서 남주기 위해서 돈 법니다. 저는 봉급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아직도 은행에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 하나 사고. 그런데도 저는 꼭 제가 버는 곳의 10%는 전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11조라는 걸 내게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10%를 띱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는 전 세계에 제 자식들이 많아요. 필리핀에도 있고요. 루안다에도 있고요. 페루에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돈, 선교사님도 있고. 제가 돈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실천을 할 때 우리 아들, 딸들도 보고 배울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도 내가 이러니까 너희들도 따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는요. 내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눌 때 진짜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되지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변화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